김현의 정치쇼 월요일 코너. 하늘은 왜 서정옥을 낳고 또 설주환을 낳았는가. 하늘은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 두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존심 강한 두 변호사의 대결. 서정옥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의 자강두 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슈가 오늘 많아요. 근데 오늘 있을 얘기부터 좀 전망을 해보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지난번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였고 이번엔 위증교사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오늘은 뭐 하는 거냐면 일단 오늘 피고인 신문, 그렇죠. 이재명 대표를 신문을 하고 그리고 검찰의 구형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은 이재명 대표의 최후 진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언제 선고할지 선고 일자를 이제 정하는 날이거든요. 서 변호사. 일단 검찰의 구형량 좀 예측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있다 선고일 잡힐 것 같은데 법원의 선고 형량도 예측만 해주세요. 뭐 저는 한 3년 정도 예상합니다. 검찰의 구형. 예. 예, 검찰이 이제 징역 3년을 처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 경기도지사가 날아갔어야 되는데 엄청난 게 위정으로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줘서 무죄를 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김진성 씨는 지휘 감독을 받는 백현동 사업이나 이런 관계거든요. 예. 그다음에 반성이 없고요. 따라서 저는 양형 기준표상으로 최고 3년까지 구형할 수 있다 보고 그 얘기는 선고는 이제 한 절반 정도니까 예. 요즘요 위정은 거의 법정 구속 많이 되죠.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표 위정은 일반 우리 위정 사건 중에 아주 질이 안 좋은 상위 0.0001%에 들어간다. 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경기도에서라는 큰 재판에서 예. 결정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준 위정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지휘 감독도 있고 예. 반성도 없고 예. 모든 양형 봤을 때 그러면 이제 법정 구속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예. 근데 실형 정도는 때리는 게 맞다고 봐요. 그 얘기는 검찰의 구형량이나 법원의 선고형이 많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위증교사로 이재명 대표가 득을 본 것이 많다. 경기도지사라는. 그때 정치 생명 끝냈어야죠. 그때 경기도에서 날아갔으면 지금 이재명이 있습니까? 아니, 없잖아요. 근데 그때 끝냈어야죠. 당시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무죄 판결 받은 그 판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네. 그 김진성 씨의 위증 부분이 크게 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시돼 있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영향력이 굉장히 뭐 많았기 때문에 어떤 중형을 구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조금 과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그냥 뭐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그냥 뭐 A라는 피고인 A라고 봤었을 때는 보통 위증교사 같은 경우에는 위증죄를 저질렀던 본범보다도 오히려 정범보다도 더 좀 과하게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위증 같은 경우에 교사범이 좀 더 죄질이 안 좋긴 하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위증을 한 사람보다는 위증 교사를 했다는 것은 어떤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안 좋게 보는 것은 재판부의 사실인데 어차피 검찰은 오늘 뭐 구형에 대해서도 저는 한 2년 정도? 실형 구형? 저는 네. 1년 6월에서 2년 정도가 아마 구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선고는요? 선고는 글쎄요. 이게 왜냐면 1심에서는 집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벌금형 나오면은 괜찮은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렇죠. 선고권이 살아있는 건데 피선고권이 집유, 그러니까 실형, 네. 뭐 법정 구속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집유만 나와도 피선고권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1심에서는 저는 집행유예 나올 것 같다. 1심에서는 저는 집행유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1심이긴 하지만 피선고권 날아간다는 얘긴데 1심 형량만 보면 그렇죠. 1심에서는 2심에서는 좀 모르죠. 무죄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없어요. 왜요? 제가 녹취록 30분 분량을요. 네. 진짜 한 15번에서 20번 사이 들어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많이 들으셨어요? 방송을 유튜브 하다 보니까 계속 그거 보면 별의별 게 많아요. 제가 다 소개는 못해도 네. 거기 보면 이제 한 12번 정도 뭐 나옵니다. 기억을 되살리바라고. 예. 그리고 방법을 가르쳐요. 기억이 안 살아나면 들은 걸로 해주라. 밖에 모르면 들은 걸로 해주라. 이런 게 놓아요. 그 녹취록 끝부분에 가면요. 기억을 되살려 주라. 기억이 안 살아나면 들은 걸로 해주라. 들은 걸로 그렇게 말해주라. 그렇게 들어준 것들로 하면 되지. 네, 그런 게 있고요. 끝에 가면 이게 그때 대장동의 1공단의 시행사 김모 씨한테 돈 3,340만 원 준 거 아니냐 계속 추궁하는 게 나와요. 아마 이게 저는 위정 교사가 아니고 위정 협박에 가깝다. 상당히 무죄는 못 놉니다. 법조인들. 근데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야 이거 뭐 검찰이 녹취록 짜집게 한 거 가지고 증거로 썼어. 전체를 다 들었어요. 짜집게 법정에서 30분 다 재생했고 위정 교사하는 사람이 야 너 위정 좀 해줘. 거짓말 좀 해줘. 이런 사람 봤어요? 다 자료 주면서 야 이대로 기억 되살리봐. 압력념면요. 그래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됐을 때 그 영장 판사가 기각시키면서 이 위증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번 본 재판 뭐 판사는 당연히 다릅니다. 네네. 재판부는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칩니까? 아니요, 저는 이창훈 판사의 어떤 그 기각 결정문에서의 내용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은 저도 이제 그 녹취록 30분 분량을 다 들어봤습니다만 우리가 뭐 다 세 분 다 뭐 저보다는 더 선배 변호사님이시고 그렇지만은 위증죄의 가장 큰 우리 포인트 단어를 뽑아보자면 기억이란 단어잖아요. 그렇죠. 우리 판사 재판정에 들어갔을 때 판사가 항상 그 증인에게 얘기하는 게 기억이 안 나면 안 나는 대로 말씀하시고 안 난다고 말씀하시면 되고 기억이 안 나는 걸 난다고 얘기하거나 나는 걸 안 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그렇죠. 기억에 반하는 그러니까 진실 여부가 중요하고 사실 여부 일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기억을 하는 것을 어떤 반해서 얘기하는 것이 항상 위증죄로 처벌받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그 녹취록에 보면 기억나는 대로 그러니까 있는 사실대로 얘기해달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시장 경기도지사 할 때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그 사람이 계속 머뭇거리는 게 나는 그때 그 뭐 김명양 시장 옆에도 없었었고 나와 있었고 근데 뭐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하는데 이게 저는 결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분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는데 아니 한번 그 기억을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는 조금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 기억이 안 나요. 그럼 기억이 안 나면 그냥 기억이 안 난다고 하세요. 이래야 되는 건데 그게 정상이죠. 기억을 되살려봐서 뭐라고 이렇게 그렇죠. 해가지고 위증일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저 피고인 신문이고 피고인 신문이고 피고인 최후 진술이 있으니까 이 사건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내일쯤 알 수 있겠죠. 예, 뭐 아직 선고가 나오려면 한 달 반 정도, 2달 정도, 2달 정도. 어쨌든 선거법 사건보다는 좀 더 늦게 나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그럼 어쨌든 연말까지는 나오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야기 좀 해보죠. 서정호 변호사 심우종 총장이랑 대학 동기잖아요. 예. 최근에 연락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역시 큰 자리에 가니까 연락해가 더 어려워지나 봅니다. 제가 왜 이걸 질문을 드리냐면 되게 고민 많을 것 같아요. 심우종 총장이. 첫 번 총장 되자마자 첫 사건이 너무 어려워. 아니 왜냐면 이게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그냥 최재형 목사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불기소 나왔으면 그냥 뭐 수심이 2개 다 불기소했고 수사팀도 불기소니까 불기소하면 되는데 이 최재형 목사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또 최 목사 기소가 나와가지고. 근데요 법리적으로 보면 이게 저는 최 목사만 처벌하고요. 김영란법에 준 사람은 처벌 조항이 있잖아. 받은 사람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곰곰하게 법리 검토를 해보니 최 목사도 뭔가 이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게 대가를 뇌물 준 게 아니고 본인에게 공작을 위한 일환이고 청탁 자체가 김창준 의장 뭐 돌아가시면 국립묘지 이 정도는 누구나 민원될 수 있는 통상적인 민원 수준이잖아요. 이게 뭐 자기한테 엄청 이권을 하는 부정한 청탁도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김 여사한테 직접 전달된 것도 아니야. 보좌진한테. 따라서 저는 뭐 두 사람 재질을 보면 정말 최 목사가 나쁘지만 공작하는 최하의 공작이지만 법리적으로는 둘 다 그냥 무혐의해도 저는 심우정 총장이 고민이 없을 것 같아. 왜? 용산도 보지 말고 여의도도 보지 말고 오로지 법하고 증거만 보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는 덜셈 뺄셈이야. 그냥 무혐의하면 돼요. 근데요 예를 들면 저 검찰의 특성상 제가 궁금한 건 어쨌든 준 사람이 저는 청탁 목적으로 줬어요. 저는 잘못했어요. 저 처벌해 주세요. 그런데 검찰이 너는 죄가 없어. 뭐 이거잖아요. 아니 처음에는 안 그랬. 공개됐잖아. 아니 처음에는 그랬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서로 문서가 놓았잖아. 자기가 이게 그 청탁 대가가 아니라는 그게 단독 보도로 어제 놓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검찰 조사 받을 때라 수사심이 와서 저는 청탁 목적으로 핸드백을 준 나쁜 사람입니다. 처벌해 주세요. 근데 검찰이 왜 그러세요? 죄가 없습니다. 이거잖아요 지금. 아니 옛날에 웃긴 모양새 아니에요, 이러면? 근데 옛날에 간통죄 있을 때요. 그때도 그 간통을 한 명은 여자가 안 했다는데 남자가 자꾸 했대. 근데 실제 안 한 거야. 그럼 무죄죠 뭐. 아니 팩트가 중요하지. 그래요? 주장이 뭐 중요합니까? 팩트가 중요하지. 알겠습니다. 서주변 어떻게 봐요? 저는 뭐 최악의 경우는 최재형 목사만 기소를 하고 이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는 것이 가장 큰 최악의 경우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저는 최선의 방법은 둘 다 기소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두 사람을 위해서 좋은 겁니다.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라도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아니 잠깐 질문. 최 목사는 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게 청탁 목적으로 줬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기소한다 치더라도
김건희 여사는 처벌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기소해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물론 공소 제기라는 것이 공소장에 있는 내용만 재판부에서 판단을 할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직무 관련해서 저는 좀 포괄적으로 공소 제기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포괄적이란 말이 조금 애매할 수가 있는데 뭐 변호사법 위반 문제라든지 알선수라든지 이런 그거를? 부분까지 저는 다 재판대에 올려놓고 네. 그걸 판단을 받아보는 게 오히려 김건희 여사에게도 좋은 거예요. 잠깐. 정무적으로. 기소되면 뭐가 좋아요? 아니 그렇게 해서 본인이 정말 무고함을 털어버리는 게? 법정에서 하는 것이 검찰을 왜 지금 본인의 어떤 여사 지키기 어떤 그런 조직으로 만드는 것인지 저는 심우정 총장이 정말 검찰이라는 조직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검찰이 뭐 여론 봐가지고 변호사법 뭐 알선수재 되지도 않은 걸 기소를 한다? 그게 법조인이 할 이야기입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법조인이 검찰은 확실하게 유죄 증거가 있을 때 확신했을 때 기소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냥 여론 때문에 아니죠. 이거저거 다 부패식으로 다 기소해보자. 이거 말이 과거의 안 권익위 되죠. 해설서에도 이러한 사례를 적시해 놓으면서 이런 경우에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뭐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과거 이게 똑같은 국가기관에서 나온 해석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어쨌든 저 두 사람 다 불기소로 끝날 것 전망 자체는 아니 그렇죠. 전망 자체는 알겠습니다. 자 할 게 많아가지고 오늘 도이치 김건희 여사 하나 더 있어요. 일단 저 핸드백에 관련해서는 최재형 목사, 김건희 여사 두 사람 다 불기소로 끝날 것 같다라는 게 두 변호사 예측인 거고 도이치모터스. 도이치모터스가 지금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안 좋은 게 두 개인 거죠. 하나는 지난번에 권오수 회장 2심 판결에서 저 비슷한 유형의 전주 손모 씨에 대해서 주가 조작과 방조범 판단한 거 1심과는 다르고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김건희 여사하고 주가 조작 주범들 사이의 연루 의혹 정황 이게 이제 추가 보도되고 있는데 최근에 있었던 가장 보도가 저희 SBS 단독 보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어떤 거래 도이치모터스 관련 거래를 1심, 2심에서 모두 통정매매 그러니까 주가 조작한 거래다. 이게 통정매매로 규정한 특정 거래를 김건희 여사가 이번 7월 비공개 조사 때 내가 한 거예요, 그거. 내가 직접 한 거니까 주가 조작이 아니야. 통정매매가 거래가 아니야. 짜고 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진술했다는 내용인데 이 진술은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저는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근데 이게 통정매매라는 것이 보통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식을 100개가 있다 쳐요. 네. 그러면 그 똑같은 시간대에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시간을 맞춰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설주한 변호사가 팔면 그렇죠. 바로 내가 그냥 그 주식 받는 거야. 그렇죠. 네. 이걸 다 짜고 한단 말이에요. 통정. 통정매매라는 것이. 근데 이게 참 우연스럽게도 김 여사가 거래하는 시간에 주가 조작범들이 했는데 그 7초 사이에 본인이 이걸 파니까 같이 이것을 사고팔고를 했다. 똑같은 숫자의 어떤 주식을 저는 이건 모르겠어요. 변명을 찾으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글쎄요. 저는 이 부분 신빙성이 없는 진술이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주가 조작범들이 매도를 지시하는 메시지를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주가 조작범들이 이제 자식끼리 대화를 하고 주가 조작 중에 한 사람이 매도를 지시하는 메시지를 보내니까 7초 후에 김건희 여사 명의 증권 계좌에서 이 도이치모터 주식 매도하는 주문이 나온다. 그리고 그래서 1, 2심 재판부는 이른바 선수들 사이의 메시지가 그대로 실행됐고 김 여사 계좌에서 나온 물량을 주가 조작 세력이 곧바로 매수한 점 등을 근거로 이 거래를 통정매매, 짜고 치는 거래를 이렇게 규정했는데 김건희 여사는 그거 내가 그냥 직접 매도한 거야. 우연의 일치야.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거든요. 맞죠? 네. 지금 이제 그 주식이라는 게 이거 주가 조작할 때 보면요. 네. 계좌를 이게 보통 그 수백 개 적게는요. 어떤 때 제가 맡은 사건 중에 한 2,000개 계좌도 있어요. 네. 그걸 가지고 계속 사고 팔면 거래가 한 몇만에 몇십만 회가 나옵니다. 네. 그럼 재판할 때 판사가 집행유예 지금 다 넣었잖아요. 6개월. 네. 근데 그걸 하나하나 계좌가 이게 통정매매인지 허위 고가 매수인지 저가 매수인지 하나하나 심리 안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주가 조작 가담했냐 안 했냐 이러지 하나하나가 통정인지 아닌지 이게 일일이 수만 건의 거래를 판사가 심리하는 게 불가능해요. 따라서 딱 한 건 가지고 판사는 통정매매 여러 개 중에 하나 연한 거고요. 딱 김건희 여사 한 개 가지고 공범이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는 뭐 통정매매라고 이게 쟁점이 돼가 판사가 판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검찰에서 통정매매 횟수가 수천에 있으면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게 하나에 대해서 물으니까 김건희 여사는 이거 내가 판단해가 주문낸 거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다시 이거 하나 가지고 이게 뭐 공범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진짜 저는 이 여사의 이 진술이 오히려 방조나 쩐주로서의 기존의 어떤 역할 그냥 쩐주로서의 역할밖에 하지 않았다. 그 잘 모른다 이렇게 하는 거에서 저는 더 나갔다고 봐요. 오히려 이 진술이 본인에게 나중에는 더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러면 이 주가 조작 같이 공모한 거야? 라고 생각될 수가 있어요. 아니 이걸 이 사안을 방금 우리가 이 통정매매 사안을 김건희 여사를 지우고 그냥 뭐 아무개로 해봅시다. 홍길동이라고 하든지. 그러면 이걸 누가 보더라도 우리 법조인 누구한테 보여주더라도 이거 통정매매라고 안 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건 거죠. 주가 조작범들끼리 자 이거 빨리 팔아. 네. 이렇게 메시지를 오고 갔는데 7초 있다가 그렇죠. 김건희 여사가 우연히 그냥 똑같은 물량과 팔았어. 똑같은 가격대로 판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가 조작 세력이 싹 받아갔어. 뭐 이런 건 거지. 김건희 여사 진술에 따르면. 아니 그리고요. 네. 통정에 따라서 이게 주가 조작 공범이 아니고요. 그래요? 예를 들어 제 계좌를 관리해 주는 분이 있잖아요. 야 언제 파십시오. 또 언제 사십시오. 알려준다 해서 이분들이 뭐 주가 조작을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계좌를 1인 매매하거나 아니면 전화로 사고 팔으라 해서 팔았다 해서 그 사람들이 주가 조작하고 있다는 걸 다 인식하고 공모한다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기소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더 JTBC 보도가 있어요. 서정욱 변호사님. 이 사건이 이제 고발인 조사 이제 고발한 사람 이쪽 조사가 시작된 다음 날부터 2020년 9월입니다. 일주일 동안 김건희 여사하고 요 주가 조작 선수 중에 한 사람의 이종호 씨 사이에 36번 연락이 왔다.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지목됐던 이종호 씨의 처남 민모 씨가 비공개 참고인 조사를 받은 2021년 4월에 김건희 여사가 다시 메시지를 하나 보냈다. 요거는 메시지 내용이 이제 뭔지 몰라요. 근데 그 메시지 오간 거만 이제 파악을 한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정황으로 봅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 전주 이번에 방조로 항소심에 처벌된 전주 있잖아요. 손모 씨. 예. 그분은 옛날에 주가 조작 동시에 70억 대출 받아서 그때 주고받았잖아요. 대화를. 예. 범행 동시에. 예. 이럴 때는 이게 공범이 될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범행 주가 조작 당시가 아니고 한참 뒤에 수사 앞두고 최근에 2020년 21년 그런 내용이고 그때 주고받은 거고요. 그게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고받았다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해명을 보면. 이종호 씨 얘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은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코바나 컨텐츠 그러니까요. 직원과 통화한 것이다. 뭐 그럼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주장했다고. 직접 했다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게 시점도 안 맞고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이게요. 옛날에 문재인 정권 수사할 때 이성윤 검사 그때 나왔던 거예요. 지금 보도가 될 뿐이에요. 그때 이거 보고도 기소가 어렵다. 이래 못했던 거예요. 아니, 근데 자 일단 잠깐만요. 이 씨가 검찰 조사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자료를 봐달라면 팩스로 보내줬다. 김건희 여사가 계좌 내역을 뽑아달라고 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하는데 최근 보도가 되니까 기자와의 통화에서는 나는 코바나 콘텐츠 직원과 통화한 거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그건 변명이죠. 이거 검찰 조사를 그 전에 받았잖아요. 우리가 항상 진술의 신빙성은 먼저 한 진술이 가장 먼저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지금 뒤에 나온 것은 변명이잖아요. 변명.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는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 생각하지 않고 김 여사가 아까 얘기했듯이 저 서정욱 변호사님은 당연히 이 통화 지금 뭐 주가 조작할 때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가 아니라 수사 받으려고 하니까 연락을 한 거예요. 갑자기 그 또 윤석열 지금 현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수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배제 받으면서 근데 지금 보니까 그때 왜 갔지? 서로 논의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뭐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공범 사이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어떤 편지 이런 부분도 보면 아니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처벌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런 정황들이 뭐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는 어렵겠지만은 저는 공범 관계다. 공모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 아직 밝혀진 게 없으니까. 근데 어떤 공범 관계다라는 것이 저는 드러날 수 있는 정황 증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만약에 진짜 제가 상상을 한번 해보건데 상상을 한번 해보건데 네, 상상. 만약에 진짜 그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씨라든지 아니면 그 주가 조작을 공모했다라는 여러 뭐 피고인들 중에서 한 명하고 만약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치면 뭐 예를 들어서 땄어요? 아니면 이거 펐어요? 이런 땄어요는 뭐예요? 돈을 땄어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으로 돈을 땄냐 아니면 네. 주식 거래로 돈을 땄냐 안 땄냐 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진술이 나온다라고 예. 한다면 뭐 내역이 있다. 예, 있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판단하시겠어요? 앵커께서는 변호사로서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아니 그런 대화가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 주가 조작 공범으로 볼 수 있는 건데 그건 가정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한번 상상도 해봅니다. 상상은 무익한 뭐 쓸모없는 자 이거는 저 설주환 변호사의 개인 상상이에요. 예, 네. 이런 대화가 내용이 있다면 뭐 주가 조작을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건 뭐 이제 가정적 상황이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예. 자 마지막 이슈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라는 거. 자 서 변호사. 예. 용산 대통령실의 기류는 어떻습니까? 이 관련 이 명태균 게이트 관련 지금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이거 뭐 아무런 이게 문제가 없다. 아마 네. 체크들이 끝난 것 같아요. 체크? 예, 뭐 예를 들어 이제 김건희 여사가 직접 공천에 개입했다는 뭐 텔레그램이나 예. 아니면 이게 녹취나 예. 이런 게 전혀 없다. 저는 이래 알고 있고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분위기가 그래 걱정을 전혀 안 하는 분위기예요. 우리 걱정되잖아. 그러면 무리도 보잖아. 그러니까 용산 거기 대통령실에도 아무 뭐 녹취 로기 그러니까 자 용산 대통령실 기류는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랑 뭐 공천이든 다른 일이든 부적절한 대화를 한 게 전혀 없다 이겁니까? 아니면 조금 걱정되는 게 있는데 저 스모킹 건으로 보이는 증거는 남기지 않았어요. 요겁니까? 왜냐면 지금 뭐 저도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잖아. 서울- 뭐 서정-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서 변호사 얘기는 약간 후자 쪽에 가까운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기류를 보면 하여튼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는 예. 아무런 게 걱정할 게 없다. 아무런 걱정할 게 없다는 게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는 뭐 다른 거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럼 공천계획 관련해서 여사가 부적절한 행동한 적이 없다. 이게 용산 입장이라는 없죠. 거예요? 지금 이제 명태균 씨도 김영선 의원하고 김건희 여사 사이 그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하고 김건희 여사 주고받은 거. 예. 이건 아마 이게 경찰 조사를 받았거든요. 예. 경찰에 냈을 것 같아. 그거는 공개한다는 예. 근데 아무 문제 없는 내용이니까 공개하지 않겠습니까? 김건희 여사하고 명태균 씨 텔레그램은 예. 뭐 그 외에는 이게 제보 자체가요. 예. 명태균 씨나 김영선 의원이 제보한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다른 사람이 했다 보면 네. 그러면 이게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거의 한 방이 없다 봐요. 토마토인데 아니, 설익은 토마토 있잖아. 왜 푸른 거 안에 익지 않은 이런 게 토마토가 보도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30초 남았어요. 예, 이 여사가 저는 개입을 했다라고 봐요. 왜 명태균 씨랑 왜 여사랑 이런 공천과 관련한 논의를 주고받죠? 그거 자체가 문제다. 문제죠. 그리고 거기 보면 제가 도와드릴 방법은 없습니다고 해요. 이 건에 한해서는 도와드릴 방법이 없는데 다른 공천과 관련해서는 도와줬을 수도 그것도 상상인데.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내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거는 많이 도와줬을 수도 있어 라는 어떤 반증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서정욱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